초인종도 없나 봐요. 이 차는 있으신데 강아지 있어요. 일단 지금 물건지 앞에 도착을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바로 앞쪽에 도로는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고 여기 온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지나다니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도로는 조용한 편인데 저쪽에 건너편에 보시면은 제천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워낙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소음이 이까지 전해지긴 하거든요. 실내에 있으면은 또 안 들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이 고속도로의 소음은 좀 심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이 창이 향하고 있는 쪽이 지금 남서향 쪽이거든요. 남서향 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 서쪽이어서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남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햇빛은 남쪽에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서쪽에 있을 때 둘 다 햇빛은 잘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쇠줄로 지금 진입을 못하게 막아 두신 상태거든요. 조경은 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1층은 용도가 근린 상가였는데 비어있는 상태 같고요. 이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보이실 텐데요. 저게 1층의 안쪽에 보시면은 유치권이 있다고 현수막으로 저렇게 써두셨네요. 물건지에 안쪽에 보시면은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저 안쪽에 아마 셰퍼드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짖더라고요. 공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위험 요소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여기가 지금 안성의 8대 절경 중에 하나인 금광호수입니다. 금광호수가 제 뒤로 이렇게 멋지게 늘어져 있고요. 강물이 바람에 따라서 차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차 소리도 별로 안 들리고요. 되게 고요하고 좋습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배도 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동강호수를 따라서 저희가 물건지가 있는 곳으로 쭉 갔었는데 가는 길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낚시 매니아 분들이 여기 근처에서 낚시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물건지가 워낙 이 금광호수랑 가깝기 때문에 그 물건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또 뭐 수익을 내는데 충분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정 변호사님 영상을 계속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청진 변호사입니다. 주말은 편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신나는 음악과 함께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파트 위주로, 빌라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아주 근사한, 꿈에서도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전원주택입니다. 입지가 좋고 나름대로 잘 지어진 전원주택을 가지고 특수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경 708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11월 1일, 오늘이네요. 오늘로 지정됐지만 기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일이 변경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기일이 잡히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유치권이라고 써있죠. 유치권이 신고된 특수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원주택의 가치평가를 하면서 눈 호강도 하고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조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안성시 금광면? 그 유명한 데인데?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에서 IC가 생기는 면 중에 하나가 금강면이죠. IC가 새로 생기는 그 근처에 위치한 전원주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건 종류를 보시면 근린주택이라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전원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530평. 토지가 굉장히 넓죠. 건물의 전체 면적은 1층, 2층 합쳐가지고 137평. 꽤 큰 전원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1억 5천만 원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최저가는 2번, 3번의 유찰을 거쳐가지고 반값인 5억 6,5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5,600만 원만 있으면 입찰을 할 수가 있다. 근사한 이런 전원주택이 5천만 원만 있으면 입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딱 보시면 정말로 잘 지었죠? 제가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것들 많이 보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잘 지어놓은 전원주택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정원을 잔디로 잘 조성해 놓고 나무들을 곳곳에 심어놔가지고 굉장히 근사하죠. 여기 돌담 같은 걸로 쌓아서 마치 이제 축대 같이 이렇게 쌓아놓고 살짝 지상에서 올라와 있죠. 그리고 앞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도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조금 시끄러울까 싶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을 갖고 있다. 관리도 지금 잘 되고 있죠.
창도 굉장히 잘 나 있고 이제 안에 이제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흔적들이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리스크 통제를 일단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보니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 있죠. 이게 공사를 해서 정리가 된 건가 아니면 정리가 된 것들을 추가로 공사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되게 중요하겠죠. 주변을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도로도 넓긴 하지만 한가해 보이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리고 구조도로 이렇게 보시면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은 근린시설 상가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주거용 시설로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시면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금강 저수지가 쇼파 앉아 창밖을 딱 바라보면 해가 딱 비쳐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풍광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볼수록 굉장히 끌리죠. 위성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옆에 이제 경기도 교직원 안성 연수원, 수덕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연수원 같습니다. 여기서 테니스 코트도 있고 농구 코트도 있고 인근을 활용할 수 있겠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충북 제천간 고속도로인데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시끄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 도로는 되게 작은 도로여서 굉장히 또 시끄럽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100m 정도 산책길로 정도 쭉 따라 내려오면 안성 8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금강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강 호수로 불리는데 근처에 카페들도 많고 펜션들도 있고 공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강 호수에서 이 발현된 여기 지류가 있는데 옥정천이라고 불리는 지류, 현곡천이라고 불리는 지류가 있는데 이 현곡천이 바라다 보이겠죠. 그리고 향은 이렇게 바라다 보일 텐데 거의 남양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상으로 보셨죠? 해가 굉장히 잘 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위치를 한번 보시면 안성시청이 여기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안성시청을 요 도로 따라 302번 국구 따라서 쭉 올라가면 바로 안성시청에 진입할 수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안성 시내의 편의시설들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겠다. 전원주택이 장점이 뭔가요? 도심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조용한 장점인데 조용함을 누리면서도 도로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바로 안성시청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입지면에서는 호천 세종간 고속도로 IC가 생기죠.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또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원산면 쪽에 뭐가 생기죠? 원산면 중능리 쪽에 바로 HK 하이닉스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직주 근접의 효과도 누릴 수 있겠다. 이게 되게 좀 멀어 보입니다만은 이 큰 도로 따라서 쭉쭉 올라가거나 큰 도로 따라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진상으로 봤을 때에 한번 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전원주택 땅이 500평, 530평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인근 지역의 농림 지역의 땅들이 200에서 250만 원 정도 한다. 평당. 이렇게 보시면 땅값만 해도 거의 10억 가까이가 되겠죠. 그리고 땅들이 굉장히 평지에다가 땅 모양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땅의 가치만 해도 되게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데 감정가는 11억 5천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한 500만 원 평당 500이 뭡니까? 이게 그래서 한 5억 이상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건축비만 해도요. 그리고 땅값은 10억을 넘어간다. 그러면 15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인근의 공인중개사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합쳐서 이제 집주인이 15억 정도의 매물이 내놨지만 너무 가격이 높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매도에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15억짜리를 지금 5억에 살 수 있는 그런 거겠죠. 하여튼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법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행꿈사 옥션에는 이 법적인 문제 주의사항을 정리를 해준다고 했죠. 여기 있네요. 주의사항.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등기부상 권리는 없다. 소멸되지 않은 지상권도 없다. 등기부상의 권리들은 깔끔하지만 주의사항으로 뭐가 있냐면 표 땡땡씨가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 그리고 또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 자주 변경과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일괄 매각이다. 일괄 매각이라는 건 뭐죠? 건물하고 토지가 한꺼번에 매각이 된다. 이런 거겠고요. 그리고 제시의 건물 수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이제 지상에 수목, 소나무, 감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 이 조경수가 40여 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정평가가 돼가지고 다 낙찰로 낙찰자한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 그 땅 넓은 거, 관리된 것들, 석축 쌓은 것들, 정원, 나무 심어놓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넘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땡땡시로부터 유치권 신고부터 제출되었는데 금액이 무려 7억 5,800입니다. 이게 이제 원금만 따진 거기 때문에 이자가 붙으면 거의 8억 9억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금에 대해서 지급명령이 제출되어 있다. 양수금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것은 지급명령 신청 시로부터 또 연 12%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자까지 고려하면 꽤 높은 금액을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시세를 만약에 10억, 14억, 10억 정도로 본다고 치면 지금 최저가가 얼마였죠? 5억 6,500. 낙찰받아도 시세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물건이기는 합니다. 지상에서 매각에서 제외되는 컨테이너가 소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우리 이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자가 공사대금도 굉장히 큰데 점유를 하고 있답니다. 유치권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공사대금과 점유가 있는가 문제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공사대금이 지급명령까지 받아놨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공사대금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있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점유도 있구나. 그러니까 유치권의 큰 핵심 두 개가 인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상으로 보시다시피 공사를 하다만 흔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진짜 공사를 했구나 이런 느낌들인데 보시다시피 내부의 공사를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7억 5,800이라는 공사대금이 들었을까? 이거는 거의 건물을 지었을 때 공사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야겠죠. 여러 가지로 공사대금 그 유치권이 성립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럽다 이런 느낌을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고 2층은 단독주택으로 지금 이용 중이다. 어차피 이제 유치권 같은 부분들은 확실하게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관련자들도 탐문을 해봐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원금 손실의 리스크들을 통제하는 방법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나름대로는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현장에 나가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 없을까 괜히 헛걸음하는 게 아니야 이 정도 수준에서는 검토를 해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만큼의 공부를 하시고 그런 또 조사하는 방법들에 대한 방법들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공사대금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뭘까요?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뭐죠?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지났겠는가 검토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거는 뭘로 본다고요?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렇지만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죠. 2017년 10월 27일 날 근저당권을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6억 300이 채권 최고액이니까 한 5억 정도 대출을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에 은행에서 이제 나름대로 유치권이 신고가 돼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은행에 대출을 안 해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크게 해준 걸 봐서는 유치권이 그때는 없었다는 전제 하에서 대출을 해준 것이다. 그렇지만 은행이 속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공사대금을 못 받았고 뒤늦게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만약에 유치권이 들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은행이 나름대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지만 어쩔 수 없죠. 유치권은 성립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돼 있다. 아니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자의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전에만 점유를 개시하면 유치권은 성립된다. 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에 조사를 했을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나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은행이 그 대출을 해줄 때에는 건물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대출을 해줬겠죠. 그렇죠? 그런데 건물이 다 지어졌다는 것은 공사 다 끝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계산이 되겠죠.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보통은 10년입니다만은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에 걸려가지고 3년이면 끝나죠. 그러면 2017년 10월 27일 날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텐데 그때 이후에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치면은 벌써 3년이 지났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지났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멸시효에는 중단 사유라는 게 있죠. 그렇죠?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소멸시효로서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거지만 그 중간에 권리 행사를 했다. 만약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돈을 달라고 독촉을 했다든가 아니면 가압류를 했다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핵심인 소멸시효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아까 힌트를 봤죠? 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 공사대금 양수금에 대해서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 이게 뭐죠? 지급 명령은 소송상의 청구를 봐가지고 가장 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실망할 건 아니죠. 우리는 또 뭐가 있죠? 바로 점유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유치권자는 점유만 없으면 아무리 공사대금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점유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뭘로 확인해 본다고요? 되게 중요하죠. 바로 현황조사서라는 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특징이 뭔가요? 경매 개시된 지 한 달 이내에 집행관이 나가가지고 현황을 가서 조사를 하는 그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 같다. 1층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며 2층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나 현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현관 문틈에 뭔가를 끼워두고 왔다. 임대차관계 조사를 봤더니 1층은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까 표땡땡씨가 유치권자라고 신고한 걸 봐서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 같고 2층은 선도물산이라는 데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씨가 점유를 하고 있다. 라는 표시가 있지만 뭐 현수막을 걸어놨네 만에 뭐 이렇게 공지문을 걸어놨네 만에 이런 내용들은 없죠. 유치권 신고한 표시 점유하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점유도 인정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는 야 유치권의 핵심인 공사대금도 확정 판결이 있고 나름대로는 점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에도 공사의 흔적이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진정하게 성립된 유치권처럼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치권 소송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던 저로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유치권 인정되기 쉽지 않겠다. 은행권을 통해서 당시 은행이 대출해줄 때 현장 그런 관계 조사서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현장하고 탐문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다. 최소한 유치권 저 신고 금액 7억 얼마 있지 않습니까? 이자까지 치게 되면은 나름대로는 8억을 넘어가는 저 금액을 전부 또 안지는 않겠다. 금액이 상당 부분 간액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직감이지만 제 직감은 과학적인 직감이라는 부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변호사가 갖고 있는 직감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증거만 수집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치권일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한번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낙찰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소송을 맡기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채권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하나캐피탈, 하나은행 뭐 해보면 채권액이 한 5억, 6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채권은 이자까지 다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한 7억 정도 안짝이다 보니까 이 집주인이 이 경매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출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취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부분들 명심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현곡리 63번지에 이 물건이 한번 올라왔었더라고요. 지금 변경은 됐던데 그 부분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팔아요. 아 물건은 매도를 안 하실 거라고요? 매도인 주인이 매도는 안 하겠답니다. 우리 돈 다 상환하겠답니다. 아 돈도 다 상환하시겠다 하고요? 우리 공사비 다 상환하겠대요. 그러면 실례지만 선생님께서 우리임의 대표님 맞으신가요? 같은 회사 대표입니다. 은행 채권에 채무를 상환하려고 계약금 들어갔답니다. 집 주인이 그 집을 경매로 안 넘기고 회복시키려고 하나은행에 계약금이 들어갔대요. 5천만 원이. 아, 네. 그러면 공사대금은 신고해 주신 게 7억 5,800만 원이던데 그거는 우림에서 공사해 주신 금액 그대로인 게 맞은가요? 씨가 저한테 이제 그 7억 6천만 원 돈을 저한테 주기로 돼 있어요. 아, 되어 있고요. 시총이 얼마 정도로 신고하신 거죠? 1차 중공내 때 네네네. 7억 8천 2천만 원 신고가 됐고요. 여기 중축 신고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 점유는 2층에서 하시는 건가요? 2층, 1층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화 통화로 유치권자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이 물건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두 층 모두에 점유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를 주차를 하고 계셨는데 주차된 차에다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시공은 해준 공사 업체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걸 전화상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지금 변경 신청이 된 상태인데 유치권자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소유자분께서 이 물건을 경매로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경매를 넣은 주체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에 채권을 변제를 해서 경매가 취하되도록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분께서 경매를 직접 신청하진 않을 거냐고 여쭤드려 봤는데 유치권자분께서 소유자분께 공사비는 확실히 받는 것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 신청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가치가 감정평가가 좀 낮게 되어 있었거든요. 한 5억 정도의 건물이 값이 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청구한 금액은 7억 6천만 원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분께 이 금액이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쭤드려 봤는데 한 7억 8천만 원 정도로 준공할 때 신청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치권자분께서 일단 공사는 하신 거는 맞는 것 같고 경매가 취하가 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실제로 소유자분께서 변제를 하시면은 경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거고요. 변제를 하지 못하면은 또 경매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물건 한번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꿈사 멤버스에서는 유치권이 설정된 물건들도 정 변호사님의 지도 아래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러 왔었고 이렇게 또 현장을 오니까 관계자분들을 찾아뵙고 하면은 힌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현장 조사의 중요함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물건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 주희진 변호사님께서 11월 19일에 특수물건 이론반을 강의하십니다. 행꿈사.com으로 오셔가지고요 강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강의가 얼마나 좋은 강의인지 알고 싶으면은 저희 행꿈사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로 오셔가지고 수강 후기들 먼저 수강하셨던 선배분들의 수강 후기를 쭉 읽어주시면은 정말 도움되는 강의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수강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